기록을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크릿 건강 핸드북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본사에서 강의했던 거 관절 부분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건강 미팅 때 이렇게 그런 부분 응용해가지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요, 가정 요리, 건강을 위한 주방과 가정 요리에 대한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식재료를 준비할 때 좋은 재료를 준비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재료를 준비해서 정성껏 조리해도 주방 도구에 문제가 있으면 음식이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에서 녹아 나오는 중금속은 뇌, 신장, 뼈에 축적되어서 다양한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조리할 때 왜 이렇게 전자레인지 많이 사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 역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식재료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 중에서 최대 97% 이상이 손실되고요.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많은 주부들이 유기농 식재료에 돈을 아끼지 않잖아요. 뭐 한살림이라든가 초록마을이라든가 이렇게 구입을 해 와서 그러니까 조리를 하잖아요. 조리를 하면 근데 조리 도구를 신경 써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수거 할게요. 네. 자. 여기 알루미늄, 우리 예전에 왜 라면 끓여 먹을 때 알루미늄 냄비 노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끓여지니까 그거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포함한 중금속은 일단 우리 몸에 흡수되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두뇌, 신장 또는 뼈 속에 축적되어서 알츠하이머 외에도 심장병, 골다공증 등 각종 질병을 발병시킵니다. 또 DNA를 교란해서 암도 유발시키고요. 어른들에 비해서 장이 덜 발달된 아이들은 중금속 흡수가 5배나 빠르기 때문에 뇌 손상, 성격 장애 등의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금속이 혈액속에 체류하다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에 박혀서 인체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곳에 쌓이기 쉽습니다. 양은 냄비 우리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먹으면 알루미늄 독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산성인 채소를 물과 함께 30분간 양은 냄비에 조리하면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1리터당 300mg의 알루미늄이 우러나온다고 해요. 특히 소금이나 장류를 많이 쓰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조리할 때 더 잘 우러나고요. 문제는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배출할 수 있는 알루미늄 양이 15mg, 아까 300mg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배출할 수 있는 양은 15mg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양은 냄비는 쓰지 말아야 될 거고, 근데 우리가 밖에서 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외식을 하면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 설렁탕, 갈비탕에 중금속이 많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끓이는 거죠. 오래 이렇게 끓이면서 카드뮴, 이런 성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설렁탕 갈비탕에 중금속이 가장 많이 들어 있었고 육개장, 된장찌개, 비빔밥 순서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물이 좋다고 푹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코팅 후라이팬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테프론 코팅, 불소 코팅, 마블 코팅의 조리 도구가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아서 되게 음식을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 위에 특수 코팅을 한 제품들이거든요. 가열할 때 유독가스를 방출하고
코팅이 벗겨지면 그 속에 있는 알루미늄이 음식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그 왜 이렇게 긁혀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긁힌다 싶으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쓰면 우리가 그 독성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2015년 불소 코팅 프라이팬은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보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쇠 냄비도 유예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잘 씻기도 힘들 뿐더러 여기 보면 그 무쇠 위에 맹독성 중금속, 그러니까 카드뮴 코팅을 요거 말고요. 여기 보면 녹이 슬어서 잘 관리 힘들고 아까 범랑 냄비는 그 왜 예쁘게 이렇게 세라믹 냄비 그죠? 그러니까 이쁘긴 한데 이게 코팅에 균열이 생기면 중금속이 녹아 나와서 음식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그릇 같은 경우에도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울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유리 종류에 따라서 바륨, 납과 같은 중금속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유리, 무쇠, 그다음에 아까 뭐 코팅, 프라이팬, 그러면 어떤 것이 다 위험한데 어떤 것이 좋냐? 가장 안전한 냄비 재질은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녹이 안 쓰는 위생적인 재질이고요. 스테인리스 최고급으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특수 건강 냄비용 스테인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쓰이는 그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수술용 가위 등에 쓰이는 재질이 요런 특수 건강 냄비용 스테인리스고요. 중금속 배출이나 음식의 맛을 변질시키지 않는 최고급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코팅 프라이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가격이 높은 편이고요. 명품 냄비로 불리는 그 종류가 있습니다. 샐러드 마스터, 컷코, 타파웨어, 킹쿡웨어. 요새는 또 제가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지? 이 뉴트리라이즈라는 냄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샐러드 마스터보다 더 비싼 종류의 냄비. 샐러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거든요. 1000만 원대. 커코는 600만 원대, 타파웨어는 400만 원대, 퀸쿡웨어는 아메이 이거든요. 퀸이거든요. 그거는 100만 원대.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소재가 아까 특수 건강 냄비용 스테인리스고요. 거의 정말 평생을 쓴다시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우리 싱크대에 쓰이는 것도 스테인리스예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저렴한 스테인리스겠죠. 거기에서부터 7중 스테인리스까지 매우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그러면 스테인리스 그릇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최고급 건강 냄비용 스테인리스는 내구성이 강한 크롬과 니켈이 합금되어 있습니다. 크롬은 부식을 방지하고요. 니켈은 광택을 유지하게 해서 거울처럼 광택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퀸 이렇게 쓸 때도 진짜 거울처럼 얼굴 다 환히 비쳐가지고 동영상 찍을 때도 남은감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둘째, 전체가 통구조인 것이 좋아요. 예전에 이렇게 좋은 그릇이라고 좋은 냄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밑바닥하고 옆면하고 분리된 게 있어요. 그걸 붙인 거죠. 이렇게 이어 붙인 거. 명품이라고 하는 냄비도 그런 냄비들이 있는데 이게 통구조로 되어야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이렇게 설 익는 부분이 없이 골고루 다 읽을 수 있고요. 그게 열 전도율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홑겹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3중에서 7중을 써요. 국이나 찌개 등에 많이 사용하는 소스팬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3중 이상이면 훌륭하고요. 튀김이나 볶음 등 고온을 사용하는 프라이팬이나 웍류는 6에서 7중이면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웍하고 프라이팬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는 7중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3중이어서 가격대 부담 없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제품들이고 네 번째 여기 보면 브랜드나 명성도 중요해요. 연륜이 깊으면 믿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저렴한 소재의 냄비는 보통 잡철 를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열에 변형되어 균열된 틈으로 유해 중금속 등이 배어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한 번 사면 수년간 사용해야 하는 냄비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될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왜 그 급식,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급식 안 했던 분들도 있는데 아니면 뭐 어디 식당 같은데 그 컵 있잖아요. 컵 건조해가지고 먹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철 냄새가 나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게 저렴한 스테인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냄비를 사용하시는 게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긴 전자레인지의 폐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우주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개발했고요. 대중들이 사용한 거는 1946년 미국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편리하긴 하죠. 편리하긴 한데 이 과정에서 데우는 과정에서 음식물의 분자 구조가 변형된다는 거, 이게 손상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 물질이 생성되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그러니까 밝혀졌어요. 또 우리 가열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백혈구가 증가하고 적혈구가 감소하는 등 그러니까 흔히 백혈병이라고 불리는 혈액암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91년에 여기 보면 간단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겠죠? 혈액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사망을 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혈액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혈액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도 증명이 된 거죠. 또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분자 구조가 바뀐 단백질을 섭취하면 정상적인 소화 과정에 동화되지 않는 제3의 화학적 산출물이 발생하고 이런 물질들을 섭취하면 발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편리하다고 꾸준히 이렇게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편리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매우 일상적으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데 이게 정부나 기타 소비자 단체들이 위험하면 그냥 두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편하다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GMO도 위험한 부분 잠깐 말씀드렸는데 GMO도 그렇듯이 전자레인지도 별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수많은 진실들이 가려진 채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가 이게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인덕션으로 되게 많이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쓰는 추세거든요. 이게 우리가 비흡연 주부가 폐암에 많이 걸린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집안에서 요리하는 주부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환이나 폐암에 걸리는 경우 이런 가스레인지라든가 오븐 그러니까 사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집에서 오염물질이 가장 많은 곳이 주방이고요. 미국 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오염물질의 발생지는 주방 공간의 37%이고요. 그중 85%가 가스레인지나 오븐에서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의한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를 해도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으로 강제로 창문 쪽으로 빼내야 하고요.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면 일산화탄소, 라돈가스 등 8만 종의 유해물질이 나오고요. 특히 가스레인지를 점화할 때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때는 특별히 환기를 오래 하거나 팬을 계속 틀어놔야 하고요. 환기를 안 시키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자동차 시동을 안에서 걸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환기가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보면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인덕션 레인지는 1988년경에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관련 기술은 독일이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독일의 경우에 전기료가 한국에 비해서 5배나 비싸요. 그래서 절전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고요. 그다음에 인덕션 레인지 이에 대해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넘어가고 일단 독일 쇼트사가 만든 세란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러니까 좋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정집 화재 60% 이상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외출을 하거나 잊어버려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적 있죠. 경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고 이게 껐는지 말았는지 밖에 나가서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까먹고 잠들어서 정말 불이 날 뻔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인덕션 레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전열기는 손실되는 열이 많지만 인덕션 레인지는 손실되는 열이 없기 때문에 조리가 빠르고 전기료는 6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자파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30c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어떤 그릇이나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석에 붙는 고급 자성 스테인리스 용기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릇은 중금속으로부터 무해한 고급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전열기구는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건강이 안전한 주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음식이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다는 거 주위에 보면 외식으로 그러니까 그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면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음식을 바꾸고 질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결국 음식이라는 거죠. 가정의 음식이 살아야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좋은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좋은 조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식습관이 또 아이의 성적도 바꾼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요. 진정한 예방은 좋은 먹거리와 식습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달려가는 일을 언제까지나 반복할 수는 없겠죠. 또 병원에 간다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음식과 식습관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먹거리가 훼손되어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선진국에서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대신 외식 대신 클린 헬스푸드의 가정 요리를 찾기 시작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가정 요리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건강하게 만들어 먹는 그런 문화를 조금씩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챕터입니다. 피부 건강과 좋은 화장품. 여기는 조금 간단히 들어갈게요.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화장품에 포함된 다량의 화학 물질이 경피독의 형태로 피부를 통해서 혈관으로 침투하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화장품은 피부가 먹는 음식과도 같아요.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 또 바르고 자는 것이 화장품이잖아요. 거의 우리가 달고 사는 게 화장품, 그러니까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04년 미국 적십자사가 무작위로 신생아를 선정해서 제대혈을 분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암 유발 물질 180가지와 두뇌 신경계에 유해한 물질 217가지, 선천성 장애를 야기하는 물질 208가지 등 600여 가지의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에서 혈액에서 어떻게 이들 중에 다수가 화장품 성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인데 그렇게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음식물은 먹으면 음식의 독은 소화기관과 간의 해독 과정을 거쳐서 혈액을 통해 인체의 각 기관으로 퍼지지만 화장품은 피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화장품을 통해 직접 들어가는 경피독은 피부를 통해서 바로 혈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니큐어 우리 뭐지? 네일숍 이렇게 보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이게 그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보시면 매니큐어가 매끄럽게 발리고 손톱에 잘 흡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 프탈레이트와 같은 유해한 화학 성분을 섞게 됩니다. 이게 엄청 그러니까 피부에 노출될 경우 눈이나 목, 코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서 천식도 되게 많거든요. 네일숍 근무자 중에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독성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제대로 화장품을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피부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께는 1.5에서 4mm 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몸 전체 보면 4에서 5kg의 무게로 온몸을 덮고 있는 작지 않은 기관이고요. 표피는 외부 환경에 대한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이렇게 표피층이 그림에 이렇게 있고요. 표피층에서도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이렇게 있고요. 진피층이 있고요. 피하지방층이 있습니다. 여기 진피층은 강하고 유연성 있는 결합 조직으로 표피층과 피하지방층 사이에 위치를 하고요. 또 피하지방층은 진피층 조직보다 더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요. 지방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방세포는 지방을 생산해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 내부에 손상을 막아주고 수분을 조절하고 남은 영양소와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게 피부 그러면 이런 피부가 어떤 역할을 하나 이게 첫 번째 기능은 피부 보호 작용을 하고요. 체온 조절을 합니다. 또 감각 작용을 합니다. 뭐 촉각, 온각, 통각 등을 느낄 수 있고요. 분비 및 배설 작용도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땀으로도 노폐물이 배설되거든요. 그래서 땀이 잘 나지 않는 사람들은 피부로 배출되는 노폐물이 적어서 체내의 독소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해서 땀을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 게 독소를 이렇게 배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흡수 작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 D 합성 작용도 하고요. 저장 작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양분 이렇게 저장 작용도 하고요. 재생 작용도 합니다. 정상 피부의 표피는 신진대사에 의해서 기저세포가 분열되면서 새로운 세포를 각질층까지 올려보내는 세포 재생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각화되는 주기가 있거든요. 그런 주기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길어진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거를 복구하는 게 피부 복구하는 그 역할을 또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한선, 피지선 그리고 여드름 피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땀을 적절하게 분비하면 신체 내의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이 배출돼서 피부가 맑아지지만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노화, 건성화, 당뇨, 독감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땀의 성분은 99%가 수분이고요. 1%는 뭐 염분, 요소, 아미노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독물질, 노폐물, 독소들도 함께 배출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또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모공 주위에 사는 여드름균인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에 대해서 유리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어렵죠, 말이. 근데 모공이 막히면 모공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피지가 모낭 안에 갇히고 이와 함께 세균이 번식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드름성 피부라면 일단 육식이나 튀김류 등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해야 되고요. 약산성 세안제로 피부에 노폐물만 걷어내고 모공을 열어주어서 피지가 잘 분비되게 해야 돼요. 이게 막혀버리면 계속 염증이 생겨서 계속 또 다시 그게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먹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세안제 어떤 세안제를 고를지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피부에 좋은 화장품 그러면 어떤 거를 고를 거냐. 외국 제품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이렇게 써야 되냐면 피부는 21세에서 25세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왜 화장품을 쓰냐.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화장품을 쓰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일 좋은 그러면 어떤 화장품?
제일 좋은 화장품은 식물성 원료를 주 원료로 하지만 화장을 한 것처럼 광택이 나고 뽀샤시한 느낌을 주는 화장품이 가장 좋고요. 또 아까 노화를 늦추는 이유로 화장품을 쓴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깨끗하고 청결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화장품이 바르는 것만 화장품이 아니라 세안하는 것도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안할 때 수분을 이렇게 피지막이 훼손되지 않고 노폐물만 제거하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천연 피지막까지 제거하면 절대 안 되고요. 보호해주면서 노폐물만 제거해주는 그게 약산성 제품이거든요. 이게 그런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좋은 화장품은 피부의 각화 주기를 4주로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까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주기가 그거를 제대로 조금 4주 동안 유지하게 하려면 좋은 화장품 쓰는 게 좋고요. 또 여기 보시면 자외선 그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쓰고 또 약산성 화장품 써야 되는 거, 또 피부의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화장품이 좋고요. 포피층을 뚫고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화장품 성분을 침투시키는 것이 기술인 거죠. 그 기술을 가진 화장품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떤 화장품, 어떤 회사, 믿을 만한 회사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회사가 좋을까? 좋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정도로 안전한 천연식물을 주 원료로 하고요. 그러니까 제품의 개발에서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또 제품의 연구 개발을 위한 최첨단 장비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합니다. 또 각 나라의 피부 유형에 따라서 제품 개발을 차별화하고 있고요. 또 기능성 화장품이나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경우 피부 이하 진피층까지 피부에 좋은 성분을 침투시켜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구조를 바꾸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10강까지 10챕터까지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하는 부분 잠시만 이렇게 봐보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수술과 약으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발병한 경우가 많아서 수술과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드물어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들은 본인 스스로 교정해 가야 하고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철저히 자신의 몫이라는 거. 병원에서 해주지 않아요.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모르니 매스컴을 통해서 얻은 정보나 검증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른 건강법을 알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고 어떤 병증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부를 하는 부분이 어쨌건 간에 이렇게 같이 하면서 건강 정보를 알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정말 좋은 정보, 도움되는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봬요.